네. 우선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스케줄을 제가 처음에 포스터에다가 올려드렸잖아요. 음, 그래서 그 순서대로 지금 제가 하고 있고 어제 했던 내용이 이제 그 Four Steps to Make a Financial Strength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내용인데 이제 내용은 그렇지만 실제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들으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뭐 댄 매니지먼트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음, 내용이 나왔고 마지막에는 이제 연령대별로 다르겠지만 상속하는 그 상속 플랜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용이 들어갈 건데요. 제가 쉐어 스크린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그 How Money Works라고 보이세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이 지금은 사실 타이틀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저희가 음, 오래전에 썼던 제목이고 음, 지금은 이제 이 내용이 똑같은 건데 Understanding Your Money Matters라는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예. 음, 그러니까 근데 이제 How Money Works라는 이 제목 자체는 돈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돈이 음, 어떻게 이제 어떤 돈의 원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내용인데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사람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부분 부분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정리해서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은 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음, 그동안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알고 있었던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을 하시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은 새로운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린 것 같고 보람이 더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돈을 내가 모으고 불려가는 과정에서 많이 적용이 됐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그 웰스 포뮬라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부의 공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뭐 거창한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그렇게 음, 거창한 내용은 아니고 들어보시면은 어느 정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내용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Four Steps to 뭐 Make Financial Strength라는 내용에도 나와 있었지만 저희가 요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물가에 대한 내용도 제가 어제 설명드렸을 거예요. 음. 그렇죠? 잠시만요. 제가 다른 걸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게 보이시는지 안 보이시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혹시 워드로 된 거가 지금 보이시나요? 아니요, 워드는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처음에 슬라이드는 보이시죠? 네. 네, 보여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공식에 보면은 뭐 공식에 인플레이션도 있고 저기 그 텍스도 있고 몇 가지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음, 이 슬라이드에는 없는 게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빠져 있어요. 네, 잠시만요. 지금 또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시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제가 그냥 따로 말씀드리는 건데, 음,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사실은 저희가 돈을 저축할 때 있어서 나의 그 저축해서 받고 있는 이자가 인플레이션에 준하는가 아니면 그 음. 이상인가 이하인가 이제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음,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물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물가가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세요? 물가가 몇 퍼센트라는 건 무슨 네. 말씀이죠? 질문이? 네. 그 물가가 몇 물가 퍼센트 상승률이. 인상돼, 상승률이? 네네. 어제 어, 제가 힌트를 드리기는 했어요. 맞아, 4%. 네. 지금 2024년도 12월 달에는 2.8% 정도였다가 지금은 조금 올라가서 3%대가 됐거든요. 근데 조금씩 또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음, 물가가 내려간다는 건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물가를 낮춰야지 또 사람들이 더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할 거고, 그래야 음, 다시 이제 경제가 성장하게 되다 보니까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의미를 뜻하지는 않아요. 경제 상황에서는. 근데 우리가 물건을 사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값이 떨어져야지 저희가 부담이 덜 되니까. 근데 음, 음,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좋은 이미지는 아니고 좋은 상황은 아닌데, 우리가 그렇다면 미국의 어떤 물가를 따라잡을 수 있게끔 투자를 하려면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면 좋을까? 그걸 저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방법 중에 이제 주식도 있어요. 그쵸? 혹시 주식 투자하고 계세요? 조금. 쬐끔요. 네. 내가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이 리턴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다른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인 퍼센트 정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사실 좋거든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내가 10년을 하느냐, 20년을 하느냐, 30년을 하느냐 다 달라지겠지만 보통 이제 10% 정도를 본다면 그중에서 물가를 빼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리턴은 한 7% 정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그래도 너무 편리한 게 AI가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검색을 하면 어느 정도 내용을 다 설치하실 수가 있어요.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답을. 근데 이건 정확하다고 말씀 못 드리는 게 내가 어느 회사의 주식을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에버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또 우리가 은퇴 어카운트로 뭐 401k나 IRA나 뭐 라스 IRA 같은 어카운트를 셋업할 수가 있잖아요. 음, 그러면 직장에서 해주는 401k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정도의 리턴이 있을까요? 그냥 개스 한번 음. 해보세요. 아, 개싱. 틀리셔도 되는 거예요. 글쎄, 한 70%? 아, 75%? 좀 전에 제가 한 7%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평균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는 물론 더 받으실 아하. 수도 있겠지만 근데 401k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8%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401k도 내가 어떻게 아, 엘로케이션을 잠시만요. 네네. 지금 그 10%, 7%, 5 to 6%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네. 지금 전체 어마운트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받을 수 그, 있는 이제 에버리지 리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하. 이자 받을 수 있는 거, 그쵸? 그래서 401k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로케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60대 40 정도로 보면 조금 안전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스탁에다가 한 60%, 그다음에 반대에다 40% 정도 비율이면은 물론 뭐 80이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고 다 이거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가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RA 같은 경우는 한 7에서 10% 정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한국 분들은 부동산을 많이 하시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건 지역에 따라 또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는 놀스브르크에 살고 있는데 내가 어느 도시에 사느냐에 따라서 같은 일리노이주라고 해도 또 다른 리턴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9.5에서 10.6%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그냥 에버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일리노이에서 그렇다라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다 평균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금을 투자하실 수도 있는 거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뭐 땅을 사실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근데 내가 젊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인지에 따라서 내가 은퇴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좀 안정적으로 리턴을 계산을 해서 내가 원하는 인컴을 만들 수 있도록 고려해서 계획을 짜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음, 또 하나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이 조금 길어졌는데, 저희가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 복리이자 받는 부분들. 복리이자도 어제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 이자의 이자를 받는 형태. 그래서 처음에 원금이 있으면 그 원금에 이자가 더해지면, 그 다음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가 새로운 원금이 돼서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이자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복리이자에 대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부분. 세금은 제가 어제 잠깐 설명했지만 오늘은 좀 어카운트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어떠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이런 내가 돈을 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분이 또 한 분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영신이라는 분. 네. 네. 저 초대해가지고 사모님 같이. 아, 네네. 예.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이제 제가 그 필요한 요소들을 설명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다른 슬라이드가 또 있어요. 혹시 요 슬라이드 보이세요? 인플레이션 앤 텍스. 도표 네, 같은 게 하나 보이시죠? 네. 네, 그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세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나의 리턴에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요거는 실제 이제 도표예요. 통계를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참고를 하면 1989년도 12월 31일자로 보면 그때는 6개월짜리 CD가 리턴이 9.57%였어요.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지금은 4%대 정도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예. 근데 내가 지금 이제 은행 가서 CD를 확인해 보면은 1년짜리는 2%가 조금 안 되고요. 나머지는 4%대 정도로 되어 있어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더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CD 레이트도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전망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텍스는 인컴 텍스 브레킷의 에버리지 값이 33%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물가가 그때 당시에는 4.65%였대요. 그러니까 내가 6months CD를 만약에 갖고 있어서 거기서 9.57% 이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는 텍스가 만약에 33%고 그때 당시 인플레이션이 4.65%라면 실제로 내가 받는 건 리턴은 1.76%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자만 받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내가 내고 있는 텍스랑 물가 상승률을 다 고려하면 나의 리턴은 적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가장 지금 상황과 가장 비슷한 걸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뭐 식스먼스 시드 그렇게 많이 주는 데는 없지만 만약에 그게 한 3%대다. 요 정도 2005년도 걸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CD 레이시 3.28%고 텍스가 25%, 그다음에 물가가 3.42%. 물론 지금 3%가 아직 다 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실제 나의 리턴은요. 마이너스 0.96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자를 내가 3% 이상 받았지만 이것저것 다 계산을 해보면 내 실제 리턴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자만 딱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내는 세금하고 물가를 다 계산해 보셔야지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인데 1975년도. 지금 홍 집사님은 미국에 언제 오셨어요? 2000년도요. 아, 그럼 요거하고는 해당이 좀 안 되시겠네요. 그죠? 음, 네. 왜냐하면 1975년도에 오신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에버리지 인컴이 12,686불이었대요. 에버리지가. 네. 그리고, 코스트가 뭐 51,759불.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보니까 55,347불 막 이래요. 굉장히 낮았죠, 보면은 지금에 비해서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차값이 3,800불이었대요. 정말 그렇게 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차값을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건 정말 정확한 통계를 다 뽑아가지고 준비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스비를 보면은 0.59센트, 59센트. 그 다음에 스탬프가 13센트. 지금 얼마죠? 스탬프가? 65점. 65전 정도 되나요? 스탬프는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진 않네요. 요 커피, 그 다음에 에그. 어제도 제가 계란값을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더즌에 84센트라고 돼 있어요. 지금 한 분 더 들어오셨어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고 있냐면은,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벌고 있는 월급은 받고 있는 샐러리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 잠시만요. 이게 슬라이드가 안 바뀌네요, 갑자기. 네.
맞아. 넥스트 슬라이드를 보면은 아까 제가 이자 부분 얘기했었는데 복리이자고 이제 단리이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축할 때 그 복리이자를 받고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여기 정민님 보이시는데 갑자기 불러서 놀라셨죠? 네, 뭐라고요, 선생님? 저희가 복리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관. 복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요? 네네. 은행.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 저희가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네, 이자가 높지 않으면 사실 복리의 파워를 느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단리이자하고 복리이자가 두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단리이자는 내가 만약에 원금이 10,000불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10%까지 주는 데가 없지만 내가 따박따박 고정이자로 10%씩 받았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매년 1,000불이라는 이자가 붙어요. 그죠? 그래서 10년이 되면 딱 10,000불이 돼서 원금만큼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리이자는 처음에는 10,000불이고 이자가 1,000불이 붙어서 그 두 번째를 보면 11,000불이 됐잖아요. 11,000불에 대해서 이자 계산을 하다 보니까 1,100불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 1,100불이 더해지면서 또 원금이 새롭게 바뀌었죠. 12,100불로. 그러면서 10%가 붙으니까 1,210불.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불어나게 되는데, 10년까지는 크게 차이를 못 느껴요. 그게 큰 차이를 못 느끼다가 이제 15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슬라이드를 준비하는데 나중에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어제 설명드렸던 그 72의 법칙이라는 거,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만들어냈다는 그 룰 오브 세븐티투라는 공식이 있는데요. 이 공식이 나타내는 것은 내가 받는 그 복리이자를 72라는 숫자로 나눴을 때 그 나오는 몫이 바로 나의 원금이 2배가 되는 시점을 알려주는 그런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2%부터 8%까지 네 가지 퍼센티지가 도표에 보이시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2%로 저축을 한 사람이었고 맨 끝에는 8%로 저축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똑같이 29살에 시작을 했는데 한 사람은 만불이 65세 2만 불이 되고 한 사람은 만불이 65세 16만 불이 돼요. 그러니까 이자가 지금 2%, 8%면은 4배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라는 금액은 몇 배가 차이가 나나요? 거의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8%를 주는 기관이 어디가 있는지, 그쵸? 2%도 잘 못 찾겠는데 8%는 어디 가서 개런티로 받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리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IRA나 여러 가지 그 어카운트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내가 어떤 어카운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자를 받으실 수도 있고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질문이죠. 내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어카운트는 몇 퍼센트 정도 이자를 받고 있는지. 내가 은행에다만 넣고 있다면은 CD가 아닌 이상은 1%도 안 될 거고. 그죠? 현재 지금 요 어카운트별로 좀 갖고 계실까요? 그 집사님께서는, 홍 집사님께서는? 아니요. 아까 주식은 조금 하신다고 하셨죠? 응. 그다음에 은행 하고 계실 은행은, 거고. 아니요, 은행은 안 해요. 아, 그러면은 어디에 보통 하시나요? 아이, 그거 잠깐, 그 조금. 지금 그거는 이제 비밀이죠. 풀칠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IRA를 갖고 있느냐, 혹은 뭐 부동산 투자를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리이자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복리이자를 높게 받는다라는 것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이 아니고, 시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표를 준비했어요. 내가 만약에 운이 좋아서 8% 이자를 찾은 거예요. 근데 29을 찾은 게 아니고 56세에 찾았어요. 근데 내가 결과적으로 65세에 16만 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56세 얼마를 넣어야지 16만 불이 될까요? 여기 도표에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8만 불을 넣으니까 16만 불이 됐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56세에. 근데 이러한 정보를 내가 29살에 알았으면 나는 만 불만 있어도 16만 불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쵸? 즉, 저희가 이렇게 투자할 때 특별히 금융권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늦게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돈이 있으면 시간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보가 없고 나중에 가서 이런 내용을 알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는 정말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이가 어릴 때 시작하면은 그 시간으로 돈을 충분히 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중요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통 우리가 고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2에서 4% 정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은행 CD레이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그리고 주식이나 이런 어떤 뭐 IRA 상품이라든지 혹은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상품을 통해서 우리가 6에서 8% 이상의 이자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예, 다양한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시면은 우리가 개런티 인컴으로 나중에 은퇴할 때 돈을 꺼내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룰 오브 세븐에이트가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한 거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거는 퀴즈예요. 네. 여기 두 가지 옵션의 그 샐러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루에 10,000불씩 주는 회사가 있어요. 월급을. 하루에 10,000불씩이니까 31만 불 받으실 수 있겠죠. 한 달에. 네. 근데 또 다른 옵션은 첫째 날은 1센트밖에 안 줘요. 근데 둘째 날은 복리로 2센트를 주고 셋째 날은 4센트, 8센트, 16센트 이런 식으로 물론 복리로 받긴 하는데 굉장히 적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31일이 되면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퀴즈예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한 그냥 대충 생각나는 넘버가 있을까요? 주연님?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네. 네. 사실 답이요. 10 밀리언이 넘어요. 마지막에. 네? 마지막 날. 10 밀리언이요. 와. 아니? 네.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 뭐가 있으니까 옵션 2를 저기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그냥 계산을 안 해보고 옵션 2를 고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복리의 포화가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걸 이 계산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착된 날을 보면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센트, 2센트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다가 25일자가 되면 이렇게 커지고 31일자 가려놨는데 맨 끝에 계산해서 나온 도표가 있는데요. 10 밀리언이 넘어요. 그만큼 이제 복리 파워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고 복리의 파워를 느끼시고 받으시려면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 분들은 인내심이 좀 없잖아요. 성질이 급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캔슬해 버리시는 거예요. 복리의 그 어떤 파워를 느끼기도 전에 기다리면 이게 이렇게 커질 수가 있는 넘버인데 대부분 많이 못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복리와 단리를 저희가 비교하기 위해서 네, 만들어 놓은 자료고요. 이제 세 번째로 보여드리는 거는 이자의 타입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 보면은 고정이자라고 나와 있죠. 고정이자. 네, 고정이자 받을 수 있는 곳은 아시죠? 은행. 은행에서 많이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험 상품에서도 고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도 있어요. 뭐 홀라이프 상품 같은 것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변동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그림을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변동이 굉장히 크잖아요.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데 이런 어떤 이자는 주식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자들. 그렇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상품이고 요런 이자 방식은 세 번째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보완해서 하이브리드처럼 만들어 놓은 이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보장성이라고 부르는 인덱스 이자가 있어요. 근데 보면 인덱스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밑에는 전부 다 개런티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빨간 색깔. 이게 떨어졌을 때 막아준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는 이렇게 땡땡땡땡 지금 그린 색깔로 막혀져 있어요. 즉 올라갈 때 다 주지 않고 캔만큼만 딱 이자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거든요, 사람들이. 나머지 이자 받은 부분은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면 그 부분은 우리가 스프레드 아웃을 해서 보험회사나 혹은 어떤 금융기관에서 갖고 있다가 떨어질 때 막아주기 위해서 그걸 쓰거든요. 그래서 캔만큼만 우리가 이자를 받을 수가 있고 떨어질 때는 개런티를 해준 형태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 못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다른 형태의 인덱스를 또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이제 이런 이자 방식을 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는 캡이 없어요. 노캡.
올라갈 때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질 때도 막아줘요. 그러니까 둘 다 밑에 미니멈 개런티가 있는 건 확실하고 하나는 올라갈 때 캡이 없는데 이렇게 완벽한 이자를 받는다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 왼쪽에 있는 거는 1년에 한 번씩만 받을 수 있는 이자인데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받는 이자 형태예요. 어떤 거는 3년에 한 번씩밖에 이자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는 인덱스 이자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방식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가장 나중에 베네핏을 많이 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 도표를 우리가 또 만들어 봤는데 요거는 어떤 사람이 세 가지 형태의 이자로 돈을 투자를 한 거예요. 10만 불을 넣었는데 하나는 고정, 또 하나는 변동, 마지막으로 인덱스 요 세 가지 형태로 이 사람이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199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2016년도가 됐는데 고정이자를 받은 거는 17만 243불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변동은 20만 6,700불, 인덱스는 22만 3,837불이 됐어요. 뭐 그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인덱스가 가장 많은 이자를 받은 걸로 나와 있고 여기 도표에 보면은 1998년에서부터 2000년까지는 세 가지 이자가 다 똑같이 올라가요. 근데 아무래도 변동성은 주식이 주는 만큼, 그러니까 마켓이 좋은 만큼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가장 많이 올라갔죠. 13만 6,937불로. 근데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많이 떨어졌어요.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13만 6,937불에서 7만 8,869불로 떨어졌는데 이때 인덱스는 이자를 받지 않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어차피 고정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요 구간은 떨어져 있고 다시 또 올라가요. 올라갈 때 또 똑같이 인덱스도 올라가는데 인덱스는 주식만큼 기울기가 크지 않죠. 이거는 그냥 캡 씌워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고 여기는 확 올라가죠 또. 그래서 14만 5,542불이 됐다가 또다시 2009년이 되면서 10만 불로 떨어져요. 그래서 주식이자가 나쁘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심한 형태로 가긴 가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긴 했는데 인덱스 같은 경우는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도표를 저희가 만들어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멈춰 있고 올라갈 때는 캔만큼 올라가고 또 떨어질 때 멈춰 있고 캔만큼 올라가고 이러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게 보여지죠.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이자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나는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상품들이 어떤 종류의 이자를 받는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텍스에 대한 거 히스토리컬리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913년도에 보니까 7%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942년부터 47년 사이 그때는 94%까지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닌가요, 텍스를? 그냥 다 가져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라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고 2018년도에는 마지막에 보니까 37% 정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저희가 세금을 저희 마음대로 조절을 막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내가 타이밍적으로 어카운트를 어떤 걸 셋업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낼 수는 있겠지만 이건 저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텍스 나우하고 레이더하고 텍스 어드밴티지라는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텍스 나우는 1년 이내에 내야 되는 것들. 그래서 뭐 세이빙즈 어카운트도 해당이 되는 거고 CD, 그죠? Certified Deposit, 그 다음에 주식 어카운트, 뭐 뮤추얼 펀드나 스탁, 그 다음에 부동산, 여기에는 없지만 내가 받고 있는 샐러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비즈니스 인컴들도 다 텍스를 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 이내에 내야 되는 텍스 나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쪽 캐러고리가 되실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텍스를 미룰 수 있는 거. 미룬다는 거지 안 내시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텍스 레이러는 우리가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401k
그리고 뭐 403B. 이거는 이제 403B는 비영리 단체에 해당되시는 건데 뭐 선생님들도 해당이 되시고요. 또 간호사들도 해당이 되세요. 그다음에 이제 펜션 플랜, 그죠? 그다음에 TSA. 이거는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뭐 프로페서나 교수님들이 받을 수 있는 어카운트 해당되시고 TSP 같은 경우는 이제 우체국이나 뭐 경찰관, 뭐 소방관, 그쵸?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어카운트 종류들. 그다음에 개인이 셋업할 수 있는 IRA하고 그다음에 세바 IRA. 세바 IRA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근데 가장 좋은 예가 가족이 함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이제 세바야레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금액을 알려드릴 건데요. 오너분들이 직원들 걸 다 넣어줘야 돼요. 지금 401k 같은 경우는 내가 받는 월급에서 일정 떼어내서 401k 어카운트에 들어가고 회사에서 또 매치업을 해주면서 한 어카운트에 내가 넣는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물론 매치업을 안 해주는 회사들도 있고 적게 해주는 데도 있지만 만약에 100%를 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만약에 1000불을 넣으면 회사에서도 1000불을 넣어주는 개념이니까 더블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401k 어카운트도 그렇게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바야레 같은 경우는 직원이 넣는 거는 전혀 없어요. 오너가 다 넣어주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내가 받고 있는, 즉 오너가 받고 있는 월급이 만약에 10만 불이라고 가정했으면 최대 25%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만 5천 불이라는 돈이 세바야레 어카운트에 들어갈 수가 있고 내 직원들이 월급을 만약에 한 사람이 5만 불을 받는다. 그럼 내가 25% 넣었기 때문에 직원들도 25%를 내가 넣어줘야 돼요. 직원들 월급의 25%. 그쵸? 그러니까 얼마가 되죠? 그러면 12,500불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전체 이 내 가게 혹은 내 비즈니스에서 들어갈 수 있는 전체 금액이 1년에 6만 9천 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들어가죠. 내가 IRA를 하고 있으면 나는 8천 불밖에 못 넣잖아요. 50이 넘어가도. 근데 세바 IRA를 하면 6만 9천 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세이빙을 할 수 있는 거죠. 세금 부분을. 그리고 심플 IRA. 이것도 이제 스몰 비즈니스 오너분들이 할 수 있는 어카운트고요. 그다음에 어뉴이티는 내가 럼섬의 돈이 있다. 만약에 집을 팔거나 비즈니스를 팔거나 해서 럼섬의 돈이 있다면 이런 돈들을 넣어서 내가 따박따박 개런티 인컴을 만들어내는 형태가 바로 그런 어카운트의 종류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각각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리밋이 있어요. IRA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올해가 똑같아요. 2024, 2025년이 내가 넣을 수 있는 금액이 똑같은데 50세가 안 되신 분들은 7,000불까지, 50세가 넘은 사람들은 8,000불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홍 집사님 혹시 IRA를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홍 집사님이 50이 넘으셨다면 내가 만약에 내는 어떤 그 텍스 부분을 줄이고 싶다. 그렇다면은 나는 8,000불이란 돈을 IRA에다가 넣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불이 만약에 나의 1년 인컴이다. 그게 그로스 인컴이다. 그럼 우리가 CPA한테 가서 뭐 이런 익스펜스 같은 거 처리하고 해가지고 텍스를 줄이잖아요. 그래서 인컴을, 2024년도에 텍서블 인컴은요, 7만 불만 하시면 됩니다. CPA가 줄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원래 그로스는 10만 불이지만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나니까 내가 보고해야 되는 인컴이 7만 불로 줄어든 거예요. 그럼 이 7만 불에서 8천 불을 또 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IRA를 음. 셋업하게 되면. 그럼 결국은 얼마죠? 6만 2천 불이 나의 인컴이 되는 거예요. 2024년도. 그렇게 되면은 6만 네. 2천 불에 대한 세금을 내니까 훨씬 더 적게 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IRA 어카운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바이아레가 있다. 세바이아레는 음. 아까 6만 9천 불까지 들어가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401k는 얼마인가요? 2만 3천 불까지 들어가요. 내가 직장에 할 수 있는 내가 직장을 지금 다니시고 있다면 지금 주연님이 직장을 다니고 계시죠? 직장에서 401k를 하고 계시죠? 아, 지금은 안, 이제 곧 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네. 맥스로 들어가는 게 내가 올해 할 수 있는 맥스가 그만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50이 또 넘잖아요? 그러면은 6,500불을 더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카운트들은 아까 왜 텍스 레이러라고 돼 있었잖아요.
제가 지금 쉐어하는 화면이 나오나요? 네. 그 슬라이드 보이세요? 네. 예. 그래서, 제가 화면이 안 보이나.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어카운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73세까지는 텍스를 안 내면서 계속 그 어카운트에서 돈을 키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카운트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을 거잖아요, 계속. 아까 왜 IRA 같은 경우는 6에서 7%, 6에서 9%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 받을 수 있는 리턴을. 그러면 그 어카운트에 있는 돈이 그 이자를 받으면서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근데 자라는 동안 텍스를 안 내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안 꺼냈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꺼낼 때에는 내가 이거를 텍스를 내시면서 꺼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보다는 나중에 우리가 인컴이 더 적어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컴 브레이크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적은 텍스를 내고 돈을 꺼내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모든 혹시, IRA가요. 그러면 다 복리이자예요? 컴파운드 네, 인트레스트. 네, 네, 401k도요? 네. 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요거 설명 다시 드릴 건데요. 그 다음 거 설명드리고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텍스 어드밴티지라고 있잖아요. 네. 텍스 어드밴티지라는 것은 텍스를 나중에는 안 내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라사레 같은 경우는 이미 텍스를 낸 돈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어카운트에서 돈이 자라나도 텍스를 안 내고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519 플랜 같은 경우는 학자금 용도로 만든 어카운트인데 내가 만약에 519 플랜을 해서 돈이 불어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학자금 용도로 쓸 때는 텍스를 안 내셔도 돼요.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애가 대학교를 안 가서 뭐 집 사는 데 쓴다든지 차 사는 데 쓴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페널티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페널티 10% 내고 불어난 부분에 대한 텍스도 내셔야 돼요. 용도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캐시밸류 라이프 인슈런스라고 해서 저축이 되면서 돈이 불어나는 형태였던 생명보험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지 않고 꺼냈을 수가 있고 여기는 없지만 그 헬스 세이빙즈 어카운트라고 있어요. 내가 메디컬 빌의 목적으로 돈을 모았을 경우에 거기서 돈이 자라난 것에 대해서도 텍스를 내지 않고 꺼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넘버로 1, 2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3도 보이시나요, 혹시? 그린 네. 색깔로.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표에 있었던 이자 종류예요. 그래서 파란 색깔은 고정이자고 빨간 색깔은 변동성이자 그다음에 그린 색깔은 보장성 이자예요. 저 여기 보면은 세이빙스 어카운트는 고정이자니까 안전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하지만 적은 이자를 받겠죠. 그다음에 CD도 고정이자. 그다음에 주식 여기다 빨간 색깔로 되어 있죠. 변동성이자. 그다음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텍스 레이터 어카운트에서는 IRA 같은 경우는 내가 고정도 할 수 있고 변동도 할 수 있고 그린 색깔 여기 B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장성도 할 수 있어요. 이 IRA가 꼭 주식 이자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주식 이자를 받으면서도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이자를 선택할 수가 있고 텍스를 내지 않는 컨셉도 마찬가지예요. 라스 IRA도 고정도 할 수 있고 변동도 할 수 있고 보장성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이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쫙 펼쳤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어카운트를 많이 갖고 있는가? 내가 만약에 너무 은행 쪽에만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주식만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난 텍스를 1년 안에 내야 되는 어카운트를 대부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뜻은 돈이 모이기도 전에 텍스로 다 나가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있는 게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 다음에 내가 텍스 레이더를 갖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텍스 어드밴티지가 있는지 나는 과연 다양한 어카운트 종류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만약에 다 갖고 있는데 내가 이자를 다 변동성으로만 갖고 있어요. 그렇다는 뜻은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어카운트 중에서 어떤 종류의 이자를 받고 있는가도 확인해 보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제가 이런 도표를 만들어 본 거예요. 어떤 종류의 어카운트인지 어떤 종류의 이자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내가 내 어카운트의 돈을 잘 관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음, 그 리스크라는 부분 보이세요? 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현재 은퇴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여기 보면은
about 42% of Americans will retire broke라고 돼 있잖아요. 미국 전체 인구의 42% 정도가 은퇴가 잘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8.6%요 색깔 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기를 보면은 less than 20,000. 2만 불도 채 갖고 있지 않은 분들 많다는 거예요. 은퇴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금액이잖아요. 2만 불도 정말 은퇴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진한 파란 색깔. 이게 지금 9.9%인데 여기는 한 그래도 20만 불에서 29만 9천, 즉 30만 불 정도는 갖고 은퇴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은 확률을 차지한 요 부분을 차지한 사람들이 2만 불이니까 얼마나 적은 돈으로 은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다는 거죠, 은퇴 생활이. 저희가 은퇴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 저희가 언제 은퇴하실 건가요? 물어보면 소셜연금을 받는 시기로 제일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뭐 62세, 67세, 65세. 70세도 요즘 조금 많아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소셜연금을 제일 늦게 탈 수 있는 나이가 70세거든요. 그래서 62세가 얼리 리타이어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의 70% 받을 수가 있고요. 67세가 되면은 100%를 받을 수가 있고요. 70세가 되면은 124%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소셜연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계속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적게 받는 것보다는 100% 받을 때는 은퇴하시라고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왜, 미국에 계시는 아메리칸들이 왜 이렇게 세이빙을 안 하고 있는지, 은퇴를 위해서. 그 이유 중에 40%가, 40.1%가 나는 이너프한 돈을 만들고 있지 않다. 즉, 돈을 충분히 못 벌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벌면은 저축하겠죠. 그죠? 근데 내가 돈을 충분히 못 벌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24.9%는 나는 지금 빌페이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스트러글링 하고 있다. 너무 힘들다. 그 페이먼 라이프를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은퇴 준비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게 그거였죠. 버제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버제팅의 원칙에서 70, 20, 10이라는 법칙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렇게 맞춰가서 산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떤 전략이 없으면 계속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단을 해서 정말 계획을 짜셔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수업에 어떤 가치가 또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이걸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왜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리타이어먼트 어카운트에 먼저 손을 댈까? 끝까지 은퇴까지 못 가져가고 왜 중간에 이걸 깰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43.99%인데 44%를 차지하는 이유를 보니까 빚 갚느라고. 예. 빚을 갚기 위해서. 저희가 크게 들어가는 돈들이 뭐가 있나요? 몰기지하고 학자금하고 이런 부분들, 그쵸?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학자금 대주려고 막 401k도 깨트리고 IRA도 깨트리고 그런 분들 많아요. 집도 팔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은퇴할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이제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시간이 늦어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이유를 보니까 21.72% 내가 이멀저시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니까 비상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희가 코비드 때 401k 많이 깼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세큐어 액트도 막 바뀌고 그랬어요. 깨트려도 페널티를 물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잡을 잃게 되다 보니까 그런 법을 안 바꾸면 사람들이 진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진짜로. 예. 그리고 21.66%를 차지하는 게 보니까 메디컬 빌 페이하느라고. 의료비도 미국은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정말 한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런 메디컬 빌 부분, 그 다음에 이멀전시 펀드가 없는 이유 때문에, 그쵸. 그리고 빌페이 때문에, 큰돈이 목돈이 없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은퇴가 다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메디컬 빌은 왜 이런 게 언제 이렇게 좀 발생을 많이 하느냐 봤더니 보통 65세가 넘어서 65세가 넘게 되면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몸이 불편해져가지고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뭐 메디케이드를 받느냐 메디케어를 받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생활이 달라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메디메디라고 해서 둘 다 받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발음 라인을 잘 맞추셔가지고 메디케이드는 그래도 보조를 어느 정도 100%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인컴이 있고 자산이 있으면은 메디케이드를 못 받으니까 근데 메디케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65세가 되면 국민건강보험으로 우리가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누구나. 소셜연금 신청하듯이. 근데 그게 내가 이제까지 냈던 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소셜연금에서 메디케어 비용이 나가고 나머지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소셜연금을 내가 2,500불을 받는다. 메디케어 그 비용 뭐 200불을 빼면 200불 빼고 2,300불의 소셜연금을 들어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계산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 나의 인컴에 준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데 내가 메디케이드가 없으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예, 롱텀 케어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자꾸 이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파이낸셜 파운데이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여기 삼각형으로 된 거 보면은 맨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프로텍션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집을 갖고 있으면 집 보험이 필요하고 비즈니스 보험이 필요하고 건강 보험이 필요하고 그죠? 헬스 인슈런스, 디서빌리티 인슈런스, 라이프 인슈런스, 그다음에 빚에 대한 어떤 관리, 그다음에 이멀전시 펀드 구축 이런 게 없으면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 흔들리게 되다 보니까 그 위에 필요한 세이빙을 전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 외에 세이빙이 우리가 뭐 단기간 세이빙, 그쵸? 숏텀 플랜도 필요하고 롱텀 플랜도 필요한데 플랜 자체를 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밑바탕으로 프로텍션을 깔아놓고 퍼스널 세이빙을 하셔야 되고 은퇴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아이들의 학자금을 같이 준비하셔야 되는 게 가장 좋은 형태로 가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여윳돈이 있으면 인베스트먼트를 가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주식 투자를 거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꾸로 가다 보니까 인베스트먼트를 해서 날리면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그쵸? 정말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 파이낸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이걸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가 이제 은퇴에 대한 내용인데, 내용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제가 막 여러 가지를 설명해서 다 내용이 소화가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니, 아까 그 말씀하실 때 네. 지금 IRS, SEP IRA 네, 여기까지만 제가 일단 조금 파우스